네, 5주차 마지막 시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반응 변수 Y, 설명 변수 X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 또 회귀 분석을 이제 종류별로 분류를 해서 단순 선형 회귀 분석, 뭐 다중 선형 회귀 분석, 비선형 회귀 분석, 그리고 뭐 또 다별량 회귀 분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용어로도 설명을 드렸고 식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서는 회귀 분석에서 어, 먼저 이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회귀 분석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은 여러분들 단순 선형 회귀 분석 모형입니다. 선형이라고 하는 말이 빠졌는데 빠졌을 때는 여러분들 선형이라고 여러분들 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 선형 회귀 분석 모형이고요. 거기 아래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 이제 가로축이 광고비입니다. X 광고비 X가 원인이 되는 변수 설명 변수가 X고요. 반응이 되는 변수 y가 이제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그래서 x가 설명 변수, y가 반응 변수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x11 광고비가 11일 때 매출액은 23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광고비가 19일 때 매출액은 32다. 이렇게 12개의 자료가 있고요. 그런 자료들을 x와 y 표상에 검은 점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검은 점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이런 검은 점들을 가장 잘 대변하는 직선을 구해 보려고 합니다. 직선을 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검은 직선이 그려져 있죠. 그 직선식이 뭔지는 우리는 아직은 모릅니다. 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세 번째 있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선 위에 놓여져 있죠, 그렇죠? 그것을 yi라고 해보세요. i번째 매출액 자료다 해보세요. 그러면 그 yi는 직선까지의 높이, 직선은 알파 플러스 베타 xi가 되죠. 이건 직선이에요. 직선에다가 위에 부분을 그 직선하고 그 점을 내력은 그만큼을 더해줘야 이제 y 값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더해지는 부분이 바로 오차 i 플러스 오차 i라고 두면 됩니다. 그래서 i번째 자료의 매출액은 직선에 의해서 표현되는 거와 직선에 의해서 표현되지 않는 오차 부분으로 표현돼서 나타나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개별적인 점들을 잘 대변하는 직선식을 찾아보자 이런 거죠. 직선식. 그러니까 모든 점들의 공통성을 찾아보자 이런 겁니다. 공통성이라는 건 찾아볼 때 어떻게 찾아보겠어요? 개별점들이 직선까지의 도달하는 거리 그런 것들이 이제 오차잖아요. 그런 오차들이 작을수록 오차들의 합을 다 더했을 때 작을수록 이 희생된 정도 개별적인 배별성의 희생이 최소화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오차들을 작은 걸 첫 번째 거는 플러스고요. 두 번째 건 마이너스죠. 예. 자기값 빼기 이제 그 직선값을 해보면 그런 것들을 다 더하면 0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차를 그냥 더하지 않고 오차들을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오차의 제곱 더하기 두 번째 오차의 제곱. 오차라고 하는 건 그 검은 점에서 그 직선까지의 거리입니다.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런 오차들의 희생된 정도의 제곱을 해서 합한 것이 최소가 되도록 오차는 최소인 게 좋잖아요. 오차 제곱을 합한 것들이 최소가 되도록 절편 알파 햇과 기울기 베타 햇을 구해주세요. 해서 구한 것이 거기 예측식 y 햇은 알파 햇 절편항을 구한 게 a 플러스 베타를 구한 것이 b입니다. 그래서 3.28 더하기 1.60x라고 하는 그 직선식이 구해진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x 값에 3.28 더하기 1.60 곱하기 x 11을 집어넣으면 y 예측값은 20.9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측값이 여러분들 슬라이드의 우측에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직선을 구하는 것이 회귀분석에서 첫 번째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요. 앞서 돼 있는 것을 조금 설명이 돼 있어요. 단순 선형 회귀분석은 다음 식과 같이 반응 변수 y를 설명 변수 x의 1차 함수식 형태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yi, i번째 매출액은 알파 플러스 베타 xi, 직선에 의해서 표현되는 거와 표현되지 않는 오차로 구분이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y를 반응 변수 또는 종속 변수라고 했고요. x를 설명 변수 혹은 독립 변수라고 했고요. i는 관찰치 번호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럴 때 거기에 있는 알파와 베타가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추정해야 될, 구해야 될 미지의 모수, 파라메타인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귀계수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알파는 뭐예요? 절편항을 나타내는 거죠. 절편항이라고 하는 것은 x값이 0일 때 대응되는 y값인 거죠. 베타는 뭐예요? 베타 x 1차 함수에서 기울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즉 x값이 거기 yi는 알파 플러스 베타 xi에서 xi가 1을 집어넣으면 1 곱하기 베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가 1단위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양, y가 증가하는 양이 됩니다. 그래서 xi가 1일 때는 yi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xi가 2일 때는 yi는 알파 플러스 2베타가 되니까 x 값이 하나 증가하면 베타만큼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오차항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 변수인데요. 즉 설명 변수 x에 의해서 y의 움직임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반응 변수 y의 어떤 변동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오차항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값, 즉 오차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를 상쇄해서 기대값이 0이고 오차는 그 베리에이션, 분산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제 이런 보통 가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오차항에 대해서 분포 가정을 하는 이유는 그럼 분포 가정을 해야 그 분포에 맞춰서 여러분들 유의확률 또는 P값 이런 걸 계산해낼 수 있는 거죠. 즉 회귀계수에 대한 통계적 추론, 추론은 추정과 검정을 말하는 거죠. 분포에 대한 가정을 하는 이유는 통계적 추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분포에 대한 가정을 하는 이유는 통계적으로 추론, 즉 추정과 검정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차는 회귀진 직선에 이제 랜덤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렇게 특이한 값은 없다. 그리고 오차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동일하다. 자료가 얻을 때 오차는 독립적으로 얻어진다. 그리고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런 것들이 이제 회귀 분석 모형에서 오차에 대해서 가정을 통해서 통계적 추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가정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후에 여러분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게 됩니다. 위 자료는 12개 기업에 대해서 광고비와 매출액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세운 회귀 모형은 뭐예요? yi는 알파 플러스 베타 xi 플러스 오차 i, i 이퀄 1에서 n이라는 건 자료의 개체수는 n개 자료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아래 보면 최소 제곱 추정,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해서 보면 거기에 까만 점들이 자료점들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 선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회귀 직선 식이에요. 즉 y 햇을 말합니다. y 햇. 그럴 때 그 빨간 부분의 높이가 뭐예요? 원래 자료값과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값 사이의 차이잖아요. 차이, 오차 또는 잔차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더하면 0이 되니까 그 오차를 뭐예요? 제곱해서 더하는 거죠. 분산 구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i제곱, 오차 제곱을 다 더했을 때 최소가 되는 절편 알파와 기울기 베타를 구해주세요. 이런 거죠. 는 원래 값을 yi라고 하고 파란 직선 위에 있는 예측값을 y hat i라고 하면 yi 마이너스 y hat i 이게 이제 잔차인데요. 그것을 제곱한 걸 다 더했을 때 그것이 최소가 되게 구해달라. 그럼 yi 마이너스 y hat은 뭐예요? a 플러스 bx였잖아요. 그렇죠? 그것의 제곱을 최소하게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절편 a,
기울기 b잖아요.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몇 개 필요해요?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식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는 A에 대해서 미분하고 하나는 B에 대해서 미분해서 0으로 놓고 그 A, B를 연립해서 구하면 기울기 B는 시그마 xi-x바의 제곱 분의 시그마 xi-x바 곱하기 yi-y바로 유도가 됩니다. 그리고 절편 A는 y바 마이너스 b x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유도가 됩니다. 즉 그 목적 함수식을 A에 대해서 편미분, B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A와 B에 대한 식이 두 개가 만들어지고요. 그것을 연립방정식을 풀면 그 아래와 같은 절편항 A와 기울기 베타가 구해지고 그렇게 구해진 것이 위에 추정된 회기 직선 즉 y 예측식 햇 i는 알파 햇 플러스 베타 햇 xi 즉 a 플러스 b xi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원래 값 yi에서 예측값 y 햇 i를 뺀 그 찌꺼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뺀 걸 잔차 레지듀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EI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더하면 0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제곱해서 다 더한 것이 그 오차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가 최소 제곱합이 최소가 되도록 절편과 기울기를 구해주는 추정 방법이 최소 제곱 추정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기 직선이 y 햇은 알파 햇 플러스 베타 햇 xi로 구해진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앞서 한 얘기를 여러분들 이제 식으로 쭉 표현해 보면요. 설명을 해놨습니다. 최소 제곱 추정. 회기 모형의 회기수 알파와 베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오차들의 제곱합이 최소가 되도록 회기계수를 추정하는 최소 제곱법을 이용한다. 즉 n개 레코드가 있죠. x1, y1에서 xn, y를 넣었을 때 알파, 베타의 최소 제곱 추정치는 바로 뭐예요? 오차들을 제곱해서 다 더한 것이 최소가 되게 구하는 거고요. 그것을 알파, 베타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의 얻은 식을 0으로 놓고 알파의 베타에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최소 제곱층은 앞서와 같이 A와 B와 같이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기울기에 대한 베타, 즉 x에 의해서 y가 어떻게 변해 나가는가 뭐 이런 걸 보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베타에 관심을 두게 되는데 설명변수 x가 1단위 증가하면 그때 나타나는 반응 변수 y가 베타만큼 변하잖아요. 그걸 나타내고요. 그래서 회기계수 베타가 플러스다 그러면 설명 변수 값 x가 증가하면 반응 변수 값이 증가한다는 의미고 음수인 경우는 x 값이 증가하면 반응 변수 y는 오히려 줄어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또 하나 추정한 절편항 알파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설명 변수 x가 0일 때 y는 알파가 되잖아요. 그렇죠? 절편항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에 대한 해석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저 설명 변수 값이 설명 변수가 0일 때 y 값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절편항에 대면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전제돼야 된다 이거죠. 즉 설명 변수 x가 이론적으로 0의 값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0을 주변으로 무한계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 통계적으로 알파에 대해서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 이런 것들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유의하지 않다고 해서 절편항을 없애고 제거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 변수 x가 이론적으로 0을 가질 수 있을 때 절편항을 없는 그런 모형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절편항이 가질 수 있는 무한가지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한 이론적 입증이 되기 전에는 절편항은 있는 거로 존재하는 거로 두는 게 현명하고 그래서 절편항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들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유의성 검정 또한 여러분들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항상 회귀 분석에서는 베타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설명변수 x가 반응변수 y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즉 회귀 기무가설은 뭐예요? 없다죠. 유의한 영향이 없다. 즉 베타가 0이다. 베타가 0이면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니까 베타가 0이면 x 값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y 값에 영향을 전혀 주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대립가설은 베타가 0이 아니다. 즉 설명변수 x는 반응변수 y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죠. 이것은 t 검정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요. 그 아래 여러분들 내용을 보면 컴퓨터 아웃풋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그 variable에 보면 intercept라고 되어 있는 것, intercept라는 게 절편항을 말하고요. ADVR은 이제 광고비를 말합니다. 설명변수 x를 말해요. 그리고 거기 estimate라고 하는 게 3.285가 알파 햇을 말하고요. 1.59716이 베타 햇을 말합니다. 그래서 매출액, 세일즈는 3.285 더하기 1.59716 곱하기 설명변수 광고비, ADVR 이런 회기식이 여러분들 구해진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STDER이라고 하는 건 표준 오차를 말합니다. 표준 오차. 2.889가 절편항에 대한 표준 오차고요. 베타 햇에 대한 표준 오차가 0.07483입니다. 그래서 T 통계량은 회기계수 1.59716 나누기 그것에 대한 표준 오차 0.07483으로 나누면 21.34라고 하는 T 통계량이 나오고요. 그에 해당되는 P값 유의확률이 0.000으로서 대단히 작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걸 압니다. 즉 기무가설이 기각돼서 광고비는 매출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회기계수 베타에 대한 유의성 검증입니다. 그러니까 회기 분석을 하면 첫 번째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측 회기식을 구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회기계수 베타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를 꼭 기억하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앞서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표현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회기계수 기울기 베타에 대한 검증입니다. 베타는 x, 즉 설명변수 값의 변화를 반응변수 y로 보내주는 부분이다. 즉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니까 x가 변하면 베타랑 곱해져서 y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추정치 b에 대한 해석은 설명변수 x가 반응변수 y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대립가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즉 x가 y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y꼴로 알파 플러스 베타 x라는 모형식을 세운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베타 이꼴이 0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기각돼서 유의한 영향을 줘야 x와 y의 관계식을 맺은 게 의미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기울기에 대한 가설 검정은 T 검정, 즉 베타의 나누기 베타에서 표준 오차로서 T 검정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요. 자유도는 N-2가 됩니다. 그래서 P값이 유의수준보다 작으면 기무가설이 기각이 돼서 설명변수 X는 반응변수 Y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 이렇게 결론을 도출하고요. 반대로 P값이 유의수준보다 커버리면 기무가설을 기각시킬 수가 없죠. 채택되니까 설명변수 X는 반응변수 Y에 유의한 영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유의성이 없다라는 결론을 도출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례에 대해서는 T가 1.597 나누기 그것에 대한 표준 오차 0.0759, 21.349 이에 대응되는 P값이 0.00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의 수준을 5%로 할 경우 P값이 유의 수준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광고비, 설명변수 광고비가 반응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설명변수가 하나인 단순 선형 회기 분석은 회기 모형 전체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는 분산 분석표의 F 검정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거와 단순 선형 회기 분석의 회기계수 유의성 검증은 항상 결과가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래요. 기울기에 대한 추정치는 1.6 광고비가 1단위 증가하면 매출액이 평균 1.60단위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절편항에 대한 추정치 3.28가 기울기에 대한 추정치를 이용하여 회기식은 매출액은 3.28 더하기 1.60 곱하기 광고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 이제 보여준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또 하나 여러분들 회기 분석에서 예측 회기식 구하는 것 1번, 두 번째 회기계수의 유의성 검증하는 것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유의성 검증과 달리 유의성 검증은 통계적인 유의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실제적 유의성이라고 하는 또 표현을 쓰는 게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측한 회기식이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반응 변수의 움직임을 도대체 얼마나 설명해 내는가.
100% 설명하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100% 설명하면 제일 좋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y의 움직임을 설명해 내는가 해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걸 모형에 있어서의 결정계수 r제곱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결정계수 r제곱을 실제적 유의성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1이 될 때 100% 완벽하게 다 설명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귀 모형을 했을 때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yi-yi 바라고 하는 건 편차를 제곱해서 깡그리 더한 게 y의 변이죠. y의 전체 움직임. 그래서 이런 걸 전체 제곱합, 토탈 sum of square, 전체 제곱합. 그래서 TSS라는 기호를 쓰고요. 이 전체 y의 움직임은 회귀 모형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과 회귀 모형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것을 더하면 전체가 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예측식에서 평균을 뺀 게 이제 회귀 제곱합이에요. 그래서 회귀 모형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 플러스 y에서 y햇은 오차였죠. 오차 제곱합은 회귀 모형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뭐예요? 회귀 모형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많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모형의 설명력 결정계수는 전체 제곱합, 전체 y의 움직임 TSS분의 회귀 모형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 SSR을 표현하고요. 오차 제곱합이 0이 되면 두 개가 같아지니까 설명력이 1이 돼요. 근데 회귀 제곱합이 0이면, 즉 회귀 모형에서 설명되는 게 하나도 없으면 결정계수는 0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계수는 0에서 1 사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아래 출력 결과를 보면요. 거기에 Analysis of Variance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거기 맨 왼쪽에 Source, 그럼 이제 그 요소가 되는 거예요. 모델은 회귀 모형을 말하고요. 에라는 오차를 말하고요. 토탈은 전체를 말합니다. 모델의 자유도를 보면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 단순 선형 회귀이기 때문에 1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11인 건요. 자료수 n-1, 12 빼기 1 해서 11이고요. 오차에 대한 자유도는 n-2입니다. 그래서 12 빼기 2에서 10이 된 겁니다. 그리고 회귀 제곱합이 6695.3이고요. 오차 제곱합이 147.0이고요. 두 개를 합한 것이 6842.2가 바로 전체 제곱합이 된 겁니다. 이럴 때 모형의 설명력 R제곱은 전체 제곱합 6842.2 분의 6695.3에서 97.9%고 빨간 거로 점선으로 표시된 게 나온 겁니다. 이 말은 매출액의 변이, 즉 Y의 움직임 중 97.9%가 우리가 적합한 회귀식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대단히 높은 실제적 유의성,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그래서 제곱합의 분할을 보면요. 전체 제곱합, 토탈 서무스케는 반응값들의 총 움직임으로써 실험계피들의 반응값들이 전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져서 변이를 갖고 있는가를 나타내고요. 전체 제곱합이 너무 작으면 회귀 분석을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했는데 너무 쉽게 주서 모두 100점을 맞은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 변수가 부모의 학력 수준이라고 해봐요. 근데 학력 수준은 시험 성적과 관계가 없다, 영향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건 우스운 거죠. 이럴 경우 모든 학생이 100점 맞으면 평균도 100점이 되고 전체 제곱합이 0이 되잖아요. 그렇죠? y는 변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회귀 제곱합은 SSR은 Sum of Squares for Regression. 그래서 총 변이 중에서 회귀식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제곱합에 비해서 회귀 제곱합이 크다면 회귀식이 반응 변수를 설명하는데 대단히 유용하다. 큰 영향을 갖고 있다. 이런 거고요. 오체 제곱합은 SSE, Sum of Squares for Residual입니다. 에라라고 돼요. 그래서 총 변이 중 오차에 의해 생기는 변이고요. 전체 제곱합에 비해서 오차 제곱합이 크다. 그럼 회귀 제곱합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회귀식이 반응 변수의 움직임을 설명하는데 별로 유용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계수는 R제곱은 회귀시기에 있어서의 적합도를 측정하는 건데요. 전체 Y의 움직임 중 회귀제곱합이 차지하는 비율, 즉 반응 변수의 총 변이를 회귀식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설명해내는가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 값은 0과 1 사이에 존재하고 1에 가까울수록
적합한 회기식, 추정한 회기식이 Y의 움직임, 본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다 할 수 있고요. 단순 회기 분석의 경우는 설명변수 X하고 Y의 상관계수를 제곱하면 바로 결정계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에서는 반응변수의 총변이 TSS가 6842.2고요. 그중 6695.3이 SSR이었잖아요. 그리고 SSE는 147이었어요. 그래서 결정계수 R제곱은 TSS분의 SSR에서 97.9%로서 이는 반응변수의 전체 움직임 중 97.9%가 적합한 회기식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로 대단히 설명력이 우수한 그런 모형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되게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기계수 베타가 있죠. 그다음 결정계수 R제곱이 있죠. 그래서 회기계수 베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모형의 설명력도 큰 경우 이럴 때는 설명변수 X가 반응변수와의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되고요. 기울기 베타에 대한 유의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결정계수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경우 설명변수가 반응변수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 영향의 크기는 작다.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하면 되고요. 회기계수 베타가 유의하지 않아요. 근데 결정계수가 커요. 이런 경우 되게 드문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는 설명변수가 반응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결과를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럴 때는 샘플 사이즈가 너무 작다든지 자료에 특이값이 존재해서 결과가 좀 왜곡된다든지 회귀 분석에 대해서 가정한 것들이 잘 안 맞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론을 내기 전에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문가 의견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